자, 이제 수요량, 수요 결정 요인, 반가로 2번이죠. 자, 이 수요량 및 수요 결정, 수요량은 이제 수요의 크기를 수량으로 나타내는 건데요. 수요 결정 요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뭐는 꼭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제 거기 있는 내용들 중에 당해 재화의 가격하고요, 소득, 관련재 가격, 기호보다는 그 밑에 소비자 예상, 요건 이제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추가 하나만 더 하자면은 우리 부동산에서는 이자율도 수요 결정 요인입니다. 그 이자율 하나 더 써놓으세요. 이자율 써놓으십시오. 수요 결정 요인에 이자율도 써놓으시라고요. 여기 수요 결정 요인에 미음의 소비자 예상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어디 하고 있는지 아시죠? 31페이지 반가로 2번 수요량 및 수요 결정 요인이에요. 아까 그 마지막으로 마쳤던 다음 항목이죠. 그거를 기억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수요량 하면은 수요의 크기를 수량으로 나타낸 것이고, 수요 결정 요인은 뭐라고요? 수요 결정 요인은 이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데, 그 재화의 가격이죠. 가격은. 그다음에 뭐도 있고요. 소득도 있고요. 또 뭐도 있고요. 관련재 가격도 있고요. 소비자 예상도 있고요. 이건 무슨 예상이에요? 가격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예상이에요. 가격 예상이에요. 가격 예상. 소비자의 가격에 대한 예상이에요. 가격.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갈 건가 내려갈 건가 거기에 대한 예상이에요. 그리고 우리 부동산에서는 이자율도 수요 결정 요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부분은 이자율이라는 것은 공급 결정 요인입니다. 기업들, 업체들에서 따지는 게 이자율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기업들이라는 데는 대부분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이 하락하거나 하면은 돈 빌리기가 더 쉽기 때문에 공급을 더 늘릴 수도 있고 이렇게 돼요. 공급에도 들어갑니까? 공급에도 들어가죠. 그래서 얘는 원래는 공급에만 들어가는, 원래는 공급에만 들어가는데 우리 부동산에서는 어디에도 들어오는 거예요? 수요 결정 요인에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자율이 하락하면은 담보대출 받기가 쉽잖아요. 근데 그런 그 고가성 재화의 경우에는 이자율이 그렇게 들어가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안 들어간다고요. 이게 공급 결정 요인에만 들어간다고요. 그렇잖아요. 뭐 이자율 하락한다고 담보대출 받아서 사과를 더 사 먹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보통은 이자율은 공급 결정 요인인데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있어요. 이거 말고도 많아요. 이제 보세요. 뭐 학군이 좋다. 학군이 좋아진다. 그러면 부동산 수요 증가하죠. 생태공원 조성된다. 수요 증가하죠.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은데 그런 것들은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 재화의 가격 이외에 나머지 요인들은 변하면은 수요 곡선을 뭐 오른쪽에 그리든가 왼쪽에 그리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얘가 문제죠. 얘네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놈 둘, 그리고 요놈까지 더 하면은, 요런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면 되는 거고요. 이자율은 이제 부동산 수에서 독특하게 더 추가로 얘기하니까 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정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맨 왼쪽에 여기 적어 놨던 거 있죠? 이거. 그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량 변화는 뭐가 변하는 거고요?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하는 거죠. 수요 변화는 그 재화의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하는 거죠. 그 재화 가격 변하는 거예요. 그 재화 가격. 그러면 이제 얘는 수요 변화는 얘네들이죠. 얘네들. 그 재화 가격 외의 변화죠. 그 재화 가격 외의 변화. 이거는 수요 곡선 자체의 이동으로 나타나고요. 요거는 점의 이동으로 나타나죠. 자, 그거를 이제 오늘 이제 마무리 지어야 돼요.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다음 이제 문제풀이 과정에서 수월하게 문제를 풀려면은 자, 이게 요 점에서 요 점으로 가면 이게 무슨 변화요? 요 점에서 요 점으로 가면은 이게 바로 수요량 변화죠. 량 변화. 그러니까 요 길이가 변하잖아요. 요 길이에서 요 길이로
예, 그래서 이렇게 수요량 변화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10,000원이에요. 이게 5,000원이에요. 자, 여기에서는 수량이 예를 들어 10만 경 시장 전체 수요라고 볼게요. 시장 전체 수요고 여기가 뭐 예를 들어 30만이에요. 그러면 수요량 변화가 몇만? 20만인가 20만? 수요량 변화가 몇만이에요? 20만이죠. 20만. 변화는 20만이에요. 맞나요? 그러니까 가격이 10,000원에서 5,000원으로 하락하니까 수요하려고 했던 양이 10만 상자에서 예를 들어 30만 상자로 늘어나잖아요. 그럼 수요량 변화가 20만이에요. 이게 가격이 변한 거예요?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한 거예요? 가격이 변한 거잖아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가격 효과라 그래요. 가격 효과. 가격 효과가 얼마 나타난 거예요? 20만 상자 나타난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런데 이 가격 효과라고 하는 놈은 소득 효과라는 놈하고요. 대체 효과라는 놈의 합으로 돼 있어요. 자, 이게 뭔 소리냐? 이거 시험에는 2번 나왔습니다. 2번 언급됐어요. 이거는 뭔가 하면은,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0원에서 5,000원으로 하락한다. 예를 들어 사과가 이렇게 하락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사과를 한 10상자는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0,000원 할 때는 제가 예산을 얼마를 잡아놔야 돼요? 예산을 10만 원 잡아놔야 되죠. 근데 가격이 5,000원으로 하락하면 5만 원만 있어도 10상자 먹죠. 5만 원 굳었죠. 굳었잖아요. 그 5만 원은 내가 월급이 늘어서 늘어난 거예요? 월급이 늘어나진 않았죠. 뭐가 하락해서? 가격이 하락해서 실제로 더 소득이 는 거하고 비슷하죠. 이런 거를 실질소득이 변했다 합니다. 실질소득이. 명목소득, 월급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실질소득이 늘었잖아요. 그럼 요 5만 원 실질소득 는 걸로 뭐 할까요? 아니, 사과도 더 사 먹어야지. 귤 사 먹지 말고. 사과도 더 사 먹고 귤도 더 사 먹고. 그러니까 요 돈 굳은 걸로 사과도 더 사 먹게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걸 또 물론 더 사 먹겠지만. 그러니까 여기 10만 상자에서 20만 상자로 늘어난 것 중에 요런 소득 효과가 한 11만 상자 된다 치고 이 말이에요. 돈이 굳었으니까 그걸로 사람들이 사과를 더 사 먹을 거란 얘기예요. 다 사과를 다 사 먹지는 않을지라도 어느 정도는 더 사 먹을 거란 말이에요. 됐나요? 자, 그런 효과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사과가 비싸서 못 먹던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과일 먹던 사람들. 지금까지 귤은 5,000원 했단 말이에요. 한 상자에. 예, 똑같은 한 상자인데 귤은 5,000원 하니까 싸니까 더 잘 사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사과 가격도 5,000원으로 떨어졌죠. 옛날에는 사과 한 상자 먹으려면은 귤 2상자 포기해야 되죠. 귤 2상자 포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사과 가격이 하락하니까 귤을 몇 상자 포기하면 돼요? 한 상자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과 사 먹기가 더 쉬워진 거죠. 그죠? 요런 효과를 대체 효과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과를 안 먹던 사람도 먹게 돼요. 그죠? 상대적으로 싸졌기 때문에 이게 한 9만 상자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거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송이버섯 드시나요? 없어서 못 먹죠. 없어서 못 먹죠. 이게 보통 얼마 하죠? 1kg에? 40만. 그 정도 하죠. 40만 원 해요. 평소에. 1kg에 40만 원이면 엄청난 거죠. 네. 근데 그게요. 제 고향에는 이게 그 산지 근처라서 어떤 걸 구하기가 쉬운가 하면은 손질할 때 이렇게 부러진 거 있죠. 잘못 손질하면 이게 부러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거를 싸게 팔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풍년일 때, 성의가 풍년일 때 그런 거는 한 3만 원 이렇게 하면 사요. 풍년일 때는. 그러니까 상품이 한 킬로당 10만 원 이렇게 떨어질 때 그런 거 부러진 거 이런 거는 3, 4만 원이면은 1kg를 사거든요. 집에서 먹는 거는 전혀 관계 없잖아요. 그 3, 4만 원이라 해도 비싸요, 사실은. 예, 원래 버섯은 1표고라 그러죠. 강승구 선생님이 가르쳐 줬는데. 1표고고 뭐 2가 능인지 뭔지 가르쳐 줬는데. 예, 근데 표고버섯이 제일 상품이 얼마 하는지 아십니까? 2만 원 정도는 해요. 제일 상품이. 제일 상품이 2만 원이면 사는데 1kg에. 아니 그거 예, 송이는 하품이 4만 원, 4만 원. 3, 4만 원. 그러니까 아직도 절대적인 수준으로는 많이 비싼 거예요. 표고에 비해서. 그죠? 근데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다운됐잖아요.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다운됐기 때문에 이때 아니면은 맛도 못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회는 이때다 하고 예,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을 때 표고 덜 먹고 송이 먹는 거지 이제. 맞잖아요. 대체 효과는 사실은 사실은요. 송이 가격이 4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떨어져도 우리 집은 별로 신경 안 써요. 어차피 예산 잡아 놓은 게 없으니까. 맞잖아요. 어차피 예산 잡아 놓은 게 없기 때문에 실질소득에 변화가 없어요. 그죠? 근데 원래 송이를 먹던 집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송이를 먹던 집 같으면 원래도 송이 한 몇 킬로를 먹어야지 했던 사람은 예산 잡아 놨던 것에 상당히 실질소득이 증가하는 거고요. 예, 저 같은 집은, 우리 집은 그런 거 없어요. 평소에 송이 먹을 생각을 안 하니까. 예산 잡지도 않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송이 가격 떨어지면 이렇게 대체하게 돼 있다니까요. 다른 거 안 먹고. 맞죠? 요거는 상대 가격 변화 효과라 그래요. 상대 가격. 요거는 실질 소득 변화 효과라 그래요. 그래서 요 표현을 빼면은 설명을 못 해요. 실질 소득이라는 단어를 빼면은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질 소득 변화 효과다. 이렇게 얘기하고 요 놈은 대체 효과는 상대 가격 변화 효과라 그래요. 상대적으로 가격이 하락 이런 말이 나와요. 상대라는 말을 빼고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이게 키워드예요. 그래서 소득 효과를 설명하는데 상대 이런 말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대체 효과를 설명하는데 실질 이런 말이 나오면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이 키워드를 기억하면 돼요. 키워드. 실질 소득 변화 효과, 상대 가격 변화 효과. 자,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관련제 가격 변화에서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할 때 이런 말 나오죠. 이거하고 대체 효과는 헷갈리면 안 돼요. 대체 효과는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요량 변화. 가격 변화에서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여기 20만 상자 늘어난 것 중에 11만 상자는 소득 효과, 9만 상자는 대체 효과. 지금 수요량 변화를 쪼개서 얘기하는 거죠. 됐죠? 됐습니까? 지금 수요량 변화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 수요 변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대체제 가격 변화, 보완제 가격 변화는 여기서 하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수요량 변화를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가격 효과는 뭐의 합으로 되어 있다? 가격 효과는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의 합으로 되어 있다. 됐나요? 자, 이게 수요량 변화 내용이고요. 자, 이제 수요 변화를 설명드리면 수요 변화는 수요곡선 자체의 이동이죠. 네, 수요곡선 자체의 이동인데 새로 수요곡선을 그려야 되죠. 근데 오른쪽에 그리느냐 왼쪽에 그리느냐 그거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저기 순서대로 먼저 소득 변화예요. 소득 변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어떻게 돼요? 수요가 증가하죠. 이러면은 그래프를 어느 쪽에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프를 오른쪽에 그리면 되죠. 이렇게. 자, 그런데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수요가 감소하죠. 그때는 왼쪽에 그리면 되죠. 이렇게. 자, 그런데 모든 재화가 이렇지가 않죠. 모든 재화가 이렇게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재화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도 있죠.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도 있잖아요. 어떤 재화가 이렇다고요? 열등제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상제라면 보통의 재화요. 보통의 정상제 또는 우등제라고 하는데 이런 거라면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고 소득이 감소할 때 수요가 감소해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오른쪽 증가면 오른쪽 그리면 되고 이렇게 증가 감소면 왼쪽에 그리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는 소득이 증가하는데 수요가 오히려 감소하죠. 이럴 때는 흰 수요 곡선이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 그래요. 왼쪽에. 이럴 때는 거꾸로 소득이 감소할 때는 어떻게 해요? 수요가 소득이 감소하는 수요가 증가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이게 달동네 주택 생각하면 돼요. 달동네 주택, 저급주택.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해요? 달동에서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달동에서 소득이 증가하면 달동에서 내려온다는 얘기가 달동네 주택 수요는 감소하는 거예요. 그죠? 예, 물론 소득이 많이 증가해야 되죠. 소득이 조금 증가해서는 이렇게 되지가 않죠. 그러니까 소득이 처음 결혼해서 달동네에 자리를 잡아서 단칸방에 살다가 조금씩 늘어나면 같은 달동네에서 평수를 넓혀가겠죠. 맞나요? 거기까지는 아직 달동네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이 열등제라는 게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열등제는 다 상대적 개념이에요. 열등, 우등, 예, 상대적 개념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보리밥을 많이 먹었죠. 옛날에는. 여기는 또 갖고 있는 게 또 돈밖에 없는 분들만 사시는 분이에요. 보리밥 안 드셔보셨어요? 보리밥 안 드셔보셨어요? 정말로 이 형편이 괜찮은가 보네요. 여기 보리밥 안 드셔보신 분이 얼마나 되나요? 야, 저만 먹었네, 저만. 아니, 보리밥을 이렇게도 안 드셔보셨어요? 70년대는 보리 많이 먹었죠, 보리밥을. 그렇잖아요. 예? 혼합해가지고 시남미쌀 뭐 이런 식으로. 예, 혼식도 했고요. 예, 꽁보리밥도 있었잖아요. 꽁보리밥이라고 했죠. 왜 꽁보리밥이라고 했는지 꽁보리밥 했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 보리 많이 먹다가 이제 살만하니까 전부 다 뭘로 바꿨어요? 쌀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보리와 쌀의 관계에서는 이게 뭐란 말이에요? 보리가 열등제예요. 소득이 증가할수록 수요가 줄어드니까. 뭔지 아시겠어요? 근데요, 그거는 어느 정도 소득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요. 옛날에 두 끼밖에 못 먹고 살던 때도 있었거든요. 두 끼밖에 못 먹고 살던 때 소득이 늘어나면 세 끼라도 보리밥으로 먹는다고. 그럴 때는 보리 수요가 증가해요. 그때는 아직은 보리가 열등제가 아닙니다. 그때는 아직은 보리가 열등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다가 소득이 증가하니까 더 증가하니까 이제 보리 안 먹고 쌀 먹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돼지고기, 소고기 사이에서는 돼지고기가 무슨 재화예요? 돼지고기, 소고기 사이에서는 돼지고기 열등제죠. 근데요, 그게 저 같은 사람한테는 아직도 돼지고기가 우등제예요. 아니, 없으면 먹지. 옛날에도 사실 동네 잔치하면은 그 돼지 잡고 했잖아요. 그 돼지 잡아가지고 그 동네 잔치할 때 그 돼지 오줌보로 축구공처럼 차고 했잖아요. 그런 거를 다 모르시네. 여긴 다 잘 사는, 아니, 그 돼지 오줌보 차고 놀다 보면 이 바지가 짠 내가 그냥 그 오줌 냄새가 배가지고 안 해봤는가 봐요. 기가 막힙니다, 그 냄새가. 차고 놀다 보면은. 예? 아니, 그 시골 출신들은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아, 여기는 시골 출신이 아닌가 봐. 혹시 이쪽 동네도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거 아는 분 별로 없어요? 야, 그러니까 제가 막 튀고 합니다. 발로 차면 예?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예. 제대로 안 가죠. 예, 예.
그리고 냄새 엄청 배잖아요. 제가 연식이 엄청 오래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제가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보다 많이 좀 어린 편인데, 하여간 그 옛날에는 돼지고기가 열등제가 아니었다고요. 맞잖아요. 고기 없어 못 먹지. 이 풀만 먹다가 이제 고기 냄새 보면 냄새 맡으면 환장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정도 더 살게 되고 살게 되니까 이제 또 돼지고기, 소고기 이렇게 하면은 열등제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지금 달동네 주택도 마찬가지로 이 열등제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소득이 올라갈 때까지는 소득 증가한다고 바로 이 달동네 주택 수요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고요. 어느 정도까지는 저급 주택 수요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많이 이제 소득이 증가하면 드디어 이제 달동네를 벗어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수요가 감소하는 거죠. 맞나요? 그랬다가 쫄딱 망해버리면 다시 또 달동네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소득이 감소하면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수요가 증가한다고요. 이런 열등제가 있다는 걸 늘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소득 변화에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이렇게 기억하세요. 같은 방향으로 위로든 아래로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뭐예요? 그게 정상제, 우등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열등제.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일관되게 기억할 수 있어요. 뒤에 탄력성까지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뒤에 탄력성도 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또 거기에다가 지금 관련제 가격 변화도 이렇게 해야 돼요. 이 관련제 가격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대체제 가격과 보완제 가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제 가격이 올라가면 이 말이에요. 대체제 가격이 올라가면, 자, 제가 그때 사과를 예를 들 때는 사과 가격이 올라가면 했어요. 사과 가격이, 사과의 대체제인 귤 가격이 올라가면, 이쪽이 귤 가격이에요. 귤 가격이 올라가면은 사과 수요는, 귤 가격 올라가면은 사과 수요가 증가한다. 같은 방향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 방향이 같은 방향, 반대 방향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은 귤 가격이 하락하면은 귤을 더 먹으면서 사과 수요가 감소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은 귤 가격이 하락하면은 사과 생산하는 농민들이 긴장해야 된다고. 맞잖아요. 귤이 풍작이 되면은 사과 농민들도 긴장해야 된다고. 이 귤이 풍작되면 귤 가격이 하락하면서 사람들이 귤을 더 먹는다고요. 그러면서 수요를 줄인단 말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귤 가격 하락, 사과 수요 감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방향이 같죠? 그러니까 대체제 가격이 올라가면은 당해제와 또는 대상제와 수요 이거는 증가하는 거예요. 우린 이걸 보고 그림을 그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오른쪽에 그리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대체제 가격이 하락하면 여기 이제 부동산 쪽으로 얘기하자면은 빌라 가격이 올라가면은 단독주택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고요. 똑같은 조건으로 봐야 돼요. 다른 조건은 지금 기존의 조건이 똑같았는데 빌라 가격이 올라가면은 단독주택 수요는 증가하는 거 아닌가요? 맞잖아요. 지금 표정들이 변하지 않는 거는 지금 접수가 안 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은 지금 졸려서 그런 건가요? 집중해서 듣느라고 이제 표정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접수가 되고 하면은 뭐 고개라도 끄덕이고 이런 표정 변화가 있잖아요. 미묘한 이 변화가. 근데 그런 미묘한 변화가 없이 그냥 무념무상으로 지금 도 닦듯이 이렇게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으면 이게 접수가 됐다는 뜻이 아니라 이게 지금 뭐가 안 되고 있다는 뜻이잖아, 그게. 그죠? 귤 가격 올라가는데 사과 수요 증가하고 또는 빌라 가격 올라가면 다른 조건은 똑같다고 봐요. 빌라 가격이 더 비싸지면 이 말이에요. 빌라 가격이 더 비싸지면 빌라를 손을 못 대고 단독주택으로 가거나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거예요, 그거. 그럼 빌라 가격 내려가면은 다른 조건이 똑같은데 빌라 가격이 내려가면은 이제 어떻게 빌라를 더 찾는 바람에 단독주택 수요도 줄어들게 돼 있다. 방향이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왼쪽에 그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하고 유사하단 말이에요. 소득 변화에서 같은 변화로 움직이는 거는 정상제고, 관련제 가격 변화에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대체제란 말이에요. 대체제 가격 변화하고. 됐나요? 그러면은 여기 보완제는 어떻겠습니까? 보완제 가격이 올라가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대상자 수요는 감소 이렇게. 이게 보완제 어떤 게 있어? 보완제. 우리 부동산 쪽에서는 보완제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예? 커피나 크림 뭐 이런 걸로 해야 돼요. 그런 거밖에 없으니까. 예를 뭐 커피나 설탕 이런 거죠. 커피 가격이 올라가면 이 말이에요. 커피 수요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커피 가격이 올라가니까. 커피 수요가 줄어들면서 설탕 수요도 줄어들거든요. 이게 설탕 수요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되고요. 이거를 하나를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얘는 그 효과가 상반되게 나타나는 걸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꼭 두 개를 다 해야만 아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만 해도 아 이건 반대로 되겠구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도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어떤 논리를 따진다면은 구멍이 이렇게 관이 두 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와서 합쳐져요. 이렇게 관이 두 개가 여기서 물이 나와요. 물이. 근데 위에서 이쪽에서 집어넣는지 이쪽에서 집어넣는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근데 위에 보니까 여기에는 물 흐르는 흔적이 없어요. 그럼 어디서 넣겠어? 이거 안 봐도. 아, 이쪽으로 해서 왔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지. 예, 우리가 그래도 사람인데, 이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얘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가 이렇게. 보완제 가격이 올라가면은 대상자 수요는 감소한다. 이렇게.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는 보완제 가격이 올라갔는데 수요곡선 이제 왼쪽이 그린 거예요. 이제 왼쪽에. 얘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얘하고. 그래서 같이 기억하라고요. 함께. 예, 이게 보완제 가격이 내려가면은 이거는 올라가겠죠. 예, 오른쪽에. 그래서 소득 변화에서 같은 변화 방향을 보이는 거는 뭐고? 정상제. 관련제 가격 변화에서 같은 변화 방향을 보이는 거는 대체제. 그러니까 정상제, 대체제를 같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소득에서는 반대 방향 움직이는 게 열등제, 이쪽은 보완제. 이렇게 해야 뒤에 탄력성 가서 또 그렇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되셨죠? 자,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좀 더 난이도가 높은 게 하나가 있어요. 난이도가 높다 해도 뭐 사실 조금만 더 하는 거예요. 대체제 수요가 증가하면 이 말이에요. 대체제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가격이 아니에요. 대체제 수요가 대체 가능한 두 개 있어요. 지난번에 대체 원칙 했잖아요. 지난주에. 대체 가능한 두 개가 있는데 이쪽 수요가 증가하면 이쪽 수요는 줄어들 거 아니에요. 대체 원칙에서 대체 가능한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는 얘기는 다른 거를 선택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체제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대상자 수요는 감소하는 거예요. 감소. 자, 그러니까 여기가 가격인지 수요인지를 잘 봐야 되죠. 우리는 뭐를 외우고 있는 거예요? 외우고 있는 거 같은 방향이다 외우고 있는 거는 가격으로 외우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그래서 여기도 뭐라고 해놓은 거예요, 지금? 관련제 가격이라고 해놓고 있죠. 관련제 가격 변화가 대상자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수요량에. 아시겠어요? 우리가 외우고 있는 거는 가격으로 외우고 있는 거야. 같은 방향이면 대체제, 반대 방향이면 보완제는 그 대체제 가격, 보완제 가격으로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수요가 나오면은 한번 방향을 반대로 돌려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됐죠? 예,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그것만 조심하면은 여기 틀릴 게 없어요. 아시겠죠? 예, 마찬가지 보완제의 경우도 나오면 어떻게 해요? 보완제 수요가 증가하면은 대상자 수요는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됐나요?
자, 다음에 이제 관련자 가격 다음에 소비자 예상이에요. 소비자가 가격 상승할 건가 하락할 건가? 소비자가 가격 상승을 예상합니다. 어떤 행동을 할까요? 소비자가 가격 상승을 예상하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하면은 사재기 해야 되죠. 수요를 증가시킵니다. 이거는 수요곡선 자체 이동이에요? 아니면 수요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에요? 지금 계속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얘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지금 얘는 이미 벌써 끝났습니다. 여기 있어, 여기. 내가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면은 부동산 수요는 증가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가격 상승과 가격 상승 예상은 다르다고요. 가격이 상승하면 어떻게 해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줄어들어요. 이렇게 수요량이 변한다고요. 가격 상승하면은 여기에서 여기로 변한다고요. 이렇게. 근데 가격 상승을 예상하면은요. 상승을 예상하면 수요곡선 자체를 이렇게 이동시킨다고요.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늘어난다고요. 그죠? 예, 요거 다르다고요. 가격 상승과 가격 상승 예상은 다르니까 조심해야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예, 근데 하락 예상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럼 당연히 지금 수요를 줄입니다. 하락하면 달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하락세에 접어들어 버리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좀 더 떨어지지 않나, 좀 더 떨어지지 않나 하면서 계속 기다리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 공급자들이 가격 상승 예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급에서 할 얘기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 공급자들이 가격 상승을 예상하면 물건을 갖고 있다가 어떻게 내놔요? 안 내놓는 거지. 공급자들은 가격 상승을 예상하면 공급을 줄여버립니다. 가격 올라가면 내놓으려고. 됐나요? 그걸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예, 지금 이런 얘기 다들 평소에 했던 거 아닌가요? 했던 거예요. 그런 겁니다. 자, 됐죠? 소비자 예상도 됐고요. 그 다음에 이자율. 부동산 쪽에서는 이자율이 올라가면은 수요가 어떻게 돼요? 수요가 감소하죠? 예, 이자율이 하락하면은 수요가 증가하고. 그러면 오른쪽에 그리면 돼요. 다른 거는 이제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됐죠? 자, 이게 이제 됐으면은 여기서 틀릴 일이 없는 거예요. 이거 됐으면. 그러면은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도 쉬워요. 자, 그 좀 교재를 좀 체크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31쪽에 반가로 3번에 일단 부동산 수요 발생 요인과 제약 요인이 있죠. 그 발생 요인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은 31쪽에 수요하고자 하는 양을 증가시키는 요인이에요. 그 중에서 공공시설의 용지 확보 등 마지막 항목 있죠. 그걸 좀 조심하시고요. 공공시설의 용지 확보는 누가 하는 거예요? 국가가 하죠. 정부가. 그러니까 그거는 정부 수요 증가가 되는 거예요. 정부가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수요 제약 요인에서는 유사부동산 과잉 공급을 주의하세요. 유사부동산 과잉 공급. 비슷한 부동산이 너무 많이 공급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비슷한 다른 부동산이 많으니까. 됐죠? 자, 넘어가시고요. 자, 수요 곡선 및 그 특징이죠. 자, 수요 곡선 및 그 특징에서 수요 곡선은 다른 조건이 일정한 경우 뭐하고 뭐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냈어요? 가격과 여기 가격이죠. 수량이죠. 가격과 수량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냈죠. 그 형태는 무슨 형태요? 우하향 형태고요. 그다음에 이걸 수학적 표현으로 감소함수 그래. 감소함수. 요거는 반비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요량이
내려오고요.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은 증가하죠. 이걸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음에 이걸 수요 법칙이라고 하고요. 수요 법칙. 이 세 가지 표현이 표현은 다 다르지만 뜻은 다 같은 거죠.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요량이 내려가고, 가격이 내려가면은 수요량이 증가하고, 이걸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럼 됐고요. 별로 할 거 없고. 자, 밑에 이제 내려가시면은 수요량의 변화와, 그 밑에 시장 수요 곡선 보세요. 자, 시장 수요 곡선은 계산 문제 어제 했죠? 시장 수요 곡선 푸는 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몇 배인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 빨리 QD를 찾아서 QD 있는 자리를 찾아서 QM으로 바꾸고, 그리고 나누기 몇 배 뭐고 하라 그랬죠?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 시장 수요 곡선을 구할 때 각각의 개별 수요 곡선을 어떤 방향으로 합해요? 수평 방향으로 합하잖아요. 맞나요?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서 A라는 사람이 수요하고자 하는 양과 B라는 사람이 수요하고자 하는 양을 수평 방향으로 요 길이 재서 여기 오고, 요 길이 재서 여기 오고 이어 붙이는 거죠. 그리고 요 사람이 수요하고자 하는 양 여기 재서 오고, 요 사람이 수요하고자 하는 양 재서 오면은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시장 수요 곡선이라 그랬죠. 자, 그런데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더 하려면은 이 사람이 사려고 하는 그 물건하고 이 사람이 사려고 하는 물건이 같은 물건이라야 되죠. 다른 물건이면 안 되잖아요. 같은 물건이라야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아까 1000만 채 했죠. 1000만 채. 1300만 채. 얘네들이 다 똑같은 집인가요? 어떤 거는 12평짜리 집도 있고요. 어떤 거는 100평짜리 집도 있어요. 그럼 그냥 이걸 더하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동질적이에요? 이질적이에요? 이질적이죠. 그러니까 그냥 더하는 것은 좀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 서비스라는 개념이 나온 거예요. 앞에서 주택 서비스 하려다가 제가 안 하고 주택 수요 소요를 먼저 했잖아요. 이게 뭔가 하면은 10평짜리 집은 월 10만 원을 내고요. 30평짜리 집은 월 30만 원을 낸다면 지금 같은 한 채죠. 한 채죠. 그냥 더하면 두 채죠. 그냥 더하면 두 채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이 임대료가 다르다는 얘기는 이 집이 제공하는 주택 서비스 수준하고 이 집이 제공하는 주택 서비스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맞나요? 이럴 때 주택 서비스라는 개념을 단위를 10만 원을 한 단위로 보자고요. 10만 원. 그러면 이 집에 사는 사람은 몇 단위를 소비하는 거예요? 한 단위를 소비하는 거예요. 이 집에 사는 사람은 세 단위를 소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더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총 4단위가 되겠죠. 이러면은 더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주택 서비스 개념은 물리적으로 이질적인 부동산을 동질적인 것으로 바꿔주기 위한 개념이에요. 똑같은 것으로. 그러니까 30평짜리를 그냥 10평짜리 세 채인 것처럼 보자는 거지.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은 수평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냥 더하면 돼. 됐죠? 이 사람 거 3개, 이 사람 거 1개 더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됐죠? 자, 그렇고요. 자, 이제 넘어가시면 33쪽이 정상제와 열등제의 경우 해서 동그라미 1번에 있고요.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 대체제와 보완제 있잖아요. 자, 근데 그 표에 밑에 표에 8개 항목으로 돼 있죠. 위에 4개는 가격이고요. 이거. 지웠구나. 위에 4개는 대체제 가격, 보완제 가격으로 돼 있고요. 밑에 4개는 수요로 돼 있죠. 그래서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외우는 게 아니고
외우는 거는 딸랑 하나만 외우면 돼요. 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 뭐다? 대체제다. 예, 그때 같은 방향이 대체제 가격이에요, 가격. 이거 하나만 외우고 있으면은 나머지는 그냥 반대로 돌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다 이렇게 외우려고 하시지 마시라고요. 예. 근데 참 이렇게 이 교재를 만들 때는 그런 부분이 어려워요. 그 설명은 그렇게 하는데 그럼 굳이 왜 이걸 다 8개를 다 써놨냐? 이거 8개를 안 쓸 수는 없잖아요. 해놓기는 해놔야 되는데 이제 굳이 외우면서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고요. 자, 이제 넘어가시면 이제 부동산 공급입니다. 오늘 부동산 공급까지 하고 조금만 하면 되니까요. 여기 수요에서 거의 다 했으니까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34쪽에 부동산 공급의 개념 및 공급 결정 요인. 여기에서는 그 기억에 보시면은 공급 결정 요인에 당해 제화 가격 있죠. 니은의 생산 기술 수준 있죠. 디귿의 생산 요소 가격 있죠. 이런 거는 안 어려워요. 생산 기술 수준이 향상되면은 공급이 늘어나겠어요? 줄어들겠어요? 공급이 늘어나죠.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가면은 공급은 줄어들죠. 근데 공급자 예상 등 나오고 있죠. 공급자가 아까 가격 상승을 예상하면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공급을 줄인다 그랬잖아요. 그 예상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그냥 다 됐어요. 근데 미음에 보세요. 미음. 관련제 가격 변화가 있죠. 자, 이건 중요도가 낮은데 그래서 한 번만 말씀드린 거예요. 관련제 가격 변화가 여기 수요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계속 설명드렸어요. 근데 공급에서는 관련제 가격 변화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워낙 지금 다른 교재에서도 좀 다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설명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원래 경제학에서는 공급에서 관련제 가격 변화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걸 또 더군다나 경제학의 내용을 옮겨 놓으면서 이걸 내용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옮겨 놔가지고 막 엉망으로 옮겨 놓은 것도 있어요. 이게요, 수요 면에서의 대체제가 공급 면에서의 대체제하고는 다르거든요. 근데 어떤 교재는 같은 것으로 막 집어넣고 설명을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과와 귤은 수요 면에서 대체제 맞죠? 근데 공급 면에서는 대체제가 아닙니다. 농민 입장에서는 사과 생산할까, 귤 생산할까? 이게 대체가 안 돼요. 기후가 안 맞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별개예요, 별개 사실은. 그래서 문제에서 출제를 한다면은 꼭 뭐를 넣어주게 돼 있는가 하면은 생산 면에서의 대체제 가격 변화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안 넣고 막 모의고사 문제 나온 게 있다고요. 그런 거는 다 이 무출제가 문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수요 면에서의 대체제가 공급 면에서의 대체제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주택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건축업자 입장에서, 공급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건축업자 입장에서 생산 면에서의 대체제 가격이 올라가면 생산면의 대체 이게 뭐냐면은 빌라 가격이 올라가면 이 말이에요. 공급자 입장에서는 뭐를 더 생산하는 게 좋아요? 빌라 가격 올라가면 빌라 생산을 더 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그 대체제 공급이 증가합니다. 그죠? 빌라 공급이 증가한다고요. 그러면서 단독주택 수요는, 단독주택 생산은 감소하겠죠. 단독주택 공급은 감소합니다. 이게 당해제와 공급이 감소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생산면에서는 대체제 가격 변화와 그 대상제화 공급 변화 방향이 반대죠. 생산면에서는. 그러니까 혹시라도 문제에서 생산면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다시 한 번 더 방향을 반대로 돌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맞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수요면에서 대체제 가격 변화와 당해제와 수요 변화 방향이 같다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보완제 가격 나오면 방향을 반대로 돌리고 생산면에서 대체제 가격 나오면 방향을 반대로 돌리고
시험 문제 풀 때는 써놓고 풀면 돼요. 대체재 가격 변화 방향과 당해자 수요 변화 방향을 같은 것으로 써놓고 보완제 나오면 방향 반대로 돌리고 앞에 생산면 나오면 방향 반대로 돌리면 돼요. 생산면 안 나오면은 이 신청 까면 생산면이 안 나오면 아시겠어요? 됐나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토지의 물리적 공급, 경제적 공급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물리적 공급은 수량을 증가시킬 수 없는 부증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직인 거고요. 경제적 공급은 증가시킬 수 있으니까 우상향하게 되는 거고요. 다음에 넘어가시면 아까 토지의 경제적 공급을 저량 공급, 유량 공급 아까 말씀을 드렸죠. 다 끝난 겁니다. 그리고 공급량 변화와 공급 변화 이거 다 대칭적인 거예요. 이게 공급량 변화는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하는 거고 같은 공급 곡선상에서 점이 변하는 거고 공급 변화는 그 재화의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하는 거고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죠. 됐나요? 여기서는 헷갈리는 거 없어요. 여기서는 저기 수요에서처럼 그렇게 헷갈리는 게 없고 다만 아까 생산면에서 대체재 이런 말이 나오면은 수요면에서의 대체재 변화 방향과는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능성은 좀 낮은 편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요. 부동산 수요 및 공급의 특징 이거는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죠. 됐나요? 다만 그 부동산 공급에서는 그 36쪽에 부동산의 공급자에는 신규 생산자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이나 건물의 소유자도 포함된다는 거. 뭐 이런 정도 생각하면 되겠죠. 됐죠? 균형 가격의 결정 및 균형점의 이동은 이건 이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고요. 요거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돌아가셔서 복습을 할 때는 이제 살짝 문제도 풀어 보십시오. 그 문제는 기본서 다들 갖고 계시잖아요. 그 기본서에 기출문제 10년치 다 나와 있다 그랬죠. 그걸 꼭 풀어 보십시오. 그 해설도 자세히 돼 있고 하니까 그걸 풀어 보시고 또 좀 지금 나가는 속도가 좀 벅차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다음 오실 때 3, 4월 달에 촬영한 이론 부분을 좀 더 듣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훨씬 듣기가 수월할 겁니다. 됐죠? 애쓰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